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완벽하게 다양화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심지어 채권까지. 교과서 그대로였죠. 그런데 3월 4일 아침, 그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일제히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이란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넘겼을 겁니다. 중동은 항상 저러잖아. 맞습니다. 항상 저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당신의 계좌가 직격탄을 맞았을까요? 우리는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배웠습니다. 연결된 세상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연결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을까요? 테헤란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6,200km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10시간.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이란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2월 28일 숨을 거뒀을 때 그 소식은 불과 닷새 만에 여의도 증시를 심정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교과서 단어로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 자금, 당신의 칩, 당신의 대출이자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연결의 사슬을 하나하나 끊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중동의 죽음이 어떻게 한국 증시의 붕괴로 이어지는지, 사막의 기름 한 바울이 어떻게 우리 집 금리를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나긴 여정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십시오. 이 영상을 본 후와 보기 당신의 투자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월 4일 오전 9시 2분,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480, 2460, 2440. 숫자가 떨어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증권사 HTS 화면마다 빨간불 대신 파란불이 켜졌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톡방은 순식간에 멘붕 메시지로 도배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오후 1시 30분, 결국 2400선이 뚫렸습니다. 장중 한때 낙폭은 3.2%에 달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 약 52조 증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낙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가 팔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단 하루 만에 약 2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죽어라 받아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던지는 속도를 개인이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선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빠르게 도망쳤을까요? 답은 공포지수에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Fear Index라고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 VIX가 전날 대비 28% 급등하며 32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VIX가 30을 넘는다는 건 시장이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위기 모드로 전환했고 한국 증시는 그 충격파를 고스란히 흡수한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위기 때 가장 먼저 탈출하는 신흥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어떻게 VIX를 끌어올렸는지 이해하려면 2월 2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충격의 진짜 깊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2월 28일 오후 이란 국연방송은 짧은 문장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85세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이란 정부는 5일 동안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도, 비상체제도, 정권 이완 계획도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블랙박스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은 이 침묵을 가장 무서운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나쁜 뉴스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나쁜 뉴스는 가격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무슨 뉴스가 올지조차 모르는 상황, 그것은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란의 침묵 5일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공포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금 가격은 5거래일 만에 약 4.1% 상승하며 온스당 3,2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4를 돌파했고 미국 국채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른다는 건 전형적인 공포 랠리입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일제히 발을 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위험자산의 목록 상단에 한국 증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메네이 사후 이란의 권력 구조는 극도로 불안합니다. 혁명수다회, 온건 개혁파, 강경 보수파, 그리고 분리 독립을 원하는 소수 민족 세력들, 이들의 충돌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그 불꽃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닿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글로벌 자금을 한국에서 빼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답을 원합니다. 답이 없을 때 시장은 매도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주식시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선 환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원달러 1,500원. 이 숫자가 당신의 대추이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마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하실 겁니다. 원달러 1,500원. 이 숫자는 한국 경제의 레드라인과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선 근처에서 한국 경제는 항상 고열을 앓았습니다. 3월 4일 장중 환율은 한때 1,998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올라가는 순간 한국인이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 도유, 반도체 소재, 우리가 수입해서 먹고 쓰고 만드는 거의 모든 것들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참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서랍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 서랍이 닫히는 순간 대출이자를 기다리던 수백만의 한국 가게는 다시 한번 긴 터널 앞에 서게 됩니다. 이란 혁명수다회의 서울 마포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묶어버리는 셈입니다. 이란에서 터진 총상이 우리 집 대출이자를 올린다. 황당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작동 방식입니다. 세계는 연결돼 있고 그 연결의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질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언제나 그 연결에 가장 깊이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이탈을 부릅니다. 외국인은 달러로 한국 주식을 삽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달러 기준으로 한국 주식 수익률이 자동으로 깎인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만 5% 오르면 달러 투자자 입장에선 5%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 외국인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팔고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탈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고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이것이 3월 4일의 실체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그만과 아라비아해 사이 폭이 고작 63km에 불과한 좁은 바닷길.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하루에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80%, 하루 1,7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바닷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이 해협을 지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에서 몸 전체로 피를 보내는 가장 큰 동맥이 하나 있는데 그 동맥이 손가락 하나 두께의 좁은 곳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이 해협의 봉쇄를 스트래티지 카드로 활용해왔습니다. 2019년, 2012년,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도 이란은 수시로 해협 봉쇄를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봉쇄가 완전히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그 위험만으로도 유가는 출렁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하메네이 사후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혁명수다회 강경파가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중앙의 통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다회가 호르무즈를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비축 원유는 약 106일치입니다. 3개월 반. 그 이후엔 공장이 멈춥니다. 자동차 공장, 반도체 팹, 철강소. 이것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닌 실물 경제의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실제 봉쇄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 해군 제5함대가 이 해역을 상시 지키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친서방 산유국들도 봉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 여부로 가격을 매깁니다.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봉쇄의 가능성이 0%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경제 전반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은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조달금리 상승이라는 형태로 당신의 지갑에 직접 청구됩니다. 이란 사태 이후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직 100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악화되면 많은 투자법인들은 연내 120에서 150달러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국 주력 산업에 어떤 의미일까요? 직격탄입니다. 그것도 산업 전반에 걸쳐 동시에. 우선 반도체.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디지털 산업이니 기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도체 팹은 4시간 365일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소규모 국가에 맞닿습니다.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이 LNG 발전에서 나옵니다. 유가가 오르면 천연가스 가격도 연동해서 오릅니다. 에너지 비용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날 동반 하락한 이유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용광로는 막대한 에너지를 씁니다.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도 에너지 가격에 연동됩니다. 석유화학은 더 직접적입니다.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는 나프탄인데 나프탄은 원유에서 나옵니다. 유가가 150달러가 된다면 LG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사들의 원료 비용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한국 산업의 경쟁력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는 구조, 이것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쇼크 위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중동 건설 계약들이 지금 이 순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제2의 건설붐을 노리며 대규모 수주에 나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UAE의 인프라 프로젝트, 그리고 이란과도 제재 완화 이후 조심스럽게 재개된 접촉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중동 수주 잔고는 합산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잔고들이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종이 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국가가 붕괴 중이라면 이란과의 계약에서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잡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과 직접 계약한 경우만이 아닙니다. 이란 사태의 불안정이 중동 전반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면 사우디나 UAE 발주처들도 신규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불안 지역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3월 4일 건설주들은 코스피 평균보다 훨씬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장중 한때 6%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건설 수주는 한국 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외화를 벌어오는 효자 산업이죠. 이것이 타격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건설사 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 경상수지, 나아가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의 문제입니다. 중동의 잭팟이 사라질 때 그 공백을 어디서 메울 것인지 우리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지 말고 뉴스도 봐라. 투자 보수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중요하고 RSI가 중요하고 실적 발표가 중요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다릅니다. 차트를 아무리 잘 읽어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하루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차트 분석의 보조도구가 아니라 경제 분석의 핵심 변수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이 곧 매크로입니다. 이것이 2020년대 투자의 뉴노멀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해야 할까요? 첫째, 지정학 리스크 노출도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이 보유한 종목들이 중동 에너지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해외 수출 비중이 얼마인지, 환율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분산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으로 나누는 전통적 분산은 지정학 충격 앞에서 무력합니다. 코스피와 S&P 500이 동시에 빠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정학 해지가 필요합니다. 금, 방산주, 에너지 인프라 ETF, 달러 표시 자산 등이 이 역할을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이런 자산으로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번 검은 수요일이 찾아왔을 때 낙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학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을 완충할 구조는 미리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오기 전에 소화기를 갖춰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이 어떤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 체제 붕괴 이후 세계 에너지 지도가 다시 그려질 때 한국 경제에 찾아오는 거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리비아 내전 이후, 시리아 사태 이후, 혼돈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재건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가장 빠르게 낚아챈 나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인구 8,500만 명,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나라입니다. 40여 년간 신정체제와 제재의 이중족쇄에 묶여있던 이 잠재력이 해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란의 체제 전환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전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베팅합니다. 포스트 이란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그 과실을 먼저 수확합니다.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 자립 가속화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공포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로 하여금 에너지 자립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전의 귀환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개된 원전 확대 기조는 이란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에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기술, 삼성물산의 원전 사업부, 그리고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이 분야들은 이란 사태를 촉발한 에너지 안보 논의의 직접적인 수혜 삭터입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국가적 의지와 예산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단순한 테마 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방향에 함께 베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테헤란의 죽음에서 여의도의 붕괴까지, 사막의 기름 한 방울이 서울 시민의 대출이자를 올리기까지의 경로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위험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차트를 보되 세계를 읽으십시오. 지정학을 공부하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란의 몰락은 끝이 아닙니다. 거대한 전환점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쉐어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